인터넷 도박과 고위험 투자, 욕구가 살인이 된 씨름 유망주. 어렸을 적 씨름 유망주이기도 했지만 연쇄살인범이 된 최신종에 대한 이야기다. 최신종은 1989년 3월 27일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태어난다. 어린 시절부터 그를 알던 주변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눈에 띄게 폭력적인 인물이었고 특히 여자와 도박을 유독 좋아했다고 한다. 그의 키는 165 정도로 작지만 학창시절 싸움을 잘하기로 소문이 났고 10대 때부터 동급생, 하급생, 선배할 것 없이 폭력을 휘둘렀다. 최신종은 청소년 씨름 선수로 활동했는데 초등학교에 다니던 2002년 소년체전 금메달과 전국 씨름대회에서 세 체급을 석권했고 단체전에서도 맹활약해 자기 학교에 우승 깃발을 안기기도 했으며 그해 전북 체육상을 수상하고 다음해 대한체육회 최우수 선수상까지 받았다.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씨름 선수로 활동했지만 고교 진학 후 선수 생활을 그만두게 되는데 그만두게 된 이유는 그의 인성 문제와 다른 여러 문제를 일으켜 씨름부에서 잘린 것으로 보인다는 게 체육계 관계자의 증언이다. 2020년 4월 14일 밤 최신종은 자기 아내가 언니라고 부르는 지인 김 씨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고 불러낸다. 그는 김 씨를 차에 태운 뒤 빚이 9천만 원 있는데 갚아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지만 이에 김 씨는 도박은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하였고 최신종은 자신을 훈계한다는 생각에 화를 내며 15일 0시쯤 전북 완주군이 서면 한 교량 밑으로 김 씨를 데려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반항하는 김 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48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다. 그런 뒤 금팔찌 한 개를 빼앗았고 곧바로 그녀를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전북 임실군의 한 교량 밑에 김 씨의 시신을 유기한다. 그리고 4일 뒤인 4월 18일 밤 12시 무렵 전주 한옥마을 부근의 주유소에 자신의 검은색 승용차 뒷좌석에서 랜덤 채팅으로 불러낸 부산 여성 박 씨도 같은 방법으로 현금 15만 원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성폭행 후 목을 졸라 살해하여 전라북도 완주군의 한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하는데 박 씨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최신종을 처음 알았고 전날 밤 부산에서 전주로 왔다. 처음 본 남자에게 변을 당하게 된 것이다. 사건이 있고 전주와 부산에서는 각각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하던 중 1차 피해자 김 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전주경찰서의 부산경찰서로부터 공조수사 요청이 들어오게 된다. 부산에 살던 여성 박 씨는 전주로 여행을 갔다가 최신종의 검은색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는데 CCTV를 통해 1차 피해자인 김 씨도 최신종이 차량에 태우고 떠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춰 경찰은 두 사건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최신종을 긴급 체포하게 된다. 체포된 최신종은 처음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전주에서 멀지 않은 임실군 하천에서 1차 피해자인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그로부터 19일 뒤인 완주군 한 복숭아밭에서 2차 피해자인 박 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최신종은 두 건 모두 혐의를 인정하게 된다. 최신종은 전주에서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결혼해 자식까지 낳았으나 인터넷 도박과 고위험 투자로 빚을 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다 직원에게 줄 월급과 거래, 대금에도 손을 댔는데 궁지에 몰리게 되자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가 두 여성을 살해하고 얻은 것은 고작 82만 원 상당의 금팔찌 한 개와 현금 63만 원이 전부였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최신종은 랜덤 채팅으로 범행 직전 1년간 1148명과 연락하였는데 그중 158명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염려했고 실제로 짧은 시간 내살인 시신 유기를 한 것으로 보아 그가 연쇄살인범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말했다. 다행히도 행방이 묘연했던 158명에 대해 범죄 연관성을 조사했으나 모두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경찰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성폭력, 강도, 감금 등 미제 사건과 최신종의 연관성도 살펴봤지만 특이사항은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4일 간격으로 연달아 벌어진 살인 사건으로 인해 최신종이 막 살인의 눈을 뜬 연쇄살인마가 되었는데 그를 빨리 체포하게 되어 잠재적 피해자들을 구하게 된 것이다. 최신종의 동창들에 따르면 그의 살인이 생각보다 늦었다고 말했는데
최신종은 처음으로 칼을 들이댄 게 고1이었고 항상 큰 칼을 신문지에 싸서 다녔기에 곧 사람을 죽일 것 같았다고 한다. 또한 그는 화가 풀려야만 되는 사람이며 흥분하면 절제가 안 되어 좋게 이야기하다가 짜증난다고, 무자비하게 사람을 구타할 정도로 폭력성이 심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다른 제보자는 최신종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지인들은 언젠간 이렇게 터질 줄 알았다며 별로 놀라지 않았다고 주변 반응을 전했다. 그는 여자들을 유독 좋아했으며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말은 다반사였고 대부업 같은 일도 하고 인터넷 도박은 옛날부터 꾸준히 해왔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합법적으로 살고 싶다며 퀵 서비스를 하는 등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살인사건이 터진 걸 보면 지인들로부터 개벌은 남 못 준다 얘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최신종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품행장애가 있다고 보여지며 성인이 되어서까지 폭력적인 성향을 유지하는 것이야 말하는데, 품행장애는 단순 일탈, 비행과 달리 죄책감이 전혀 없이 미성년자가 방화, 절도, 폭행을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법 행위를 6개월 이상 지속해서 반복하는 정신질환을 말하는데, 사춘기를 겪으면서 일시적으로 하는 일탈과는 다르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법 행위를 반복하고 어린 나이에 발병할수록 치료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신종은 2012년 대체 복무 중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는데 당시 23살이었던 최신종의 죄명은 상해와 협박, 특수강간, 상해죄였다. 피해자는 당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가족들이었으며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차에 가둔 채 밤새 폭행과 살해 위협을 했고 자해도 서슴지 않았다 한다. 급기야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가족도 협박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벌금형 외 시형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이때 최신종은 여자친구와 이별로 우울증을 겪어 수면제를 먹고 자살 기도를 했으며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다는 심리 상태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다고 한다. 2017년까지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최신종은 2015년 대형마트에서 2,1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했지만 7장의 반성문을 내고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재심해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출소하게 된다. 또한 2019년에는 지인 부부에게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는데 고소한 이들 부부는 최신종과 오랜 시간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최신종이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며 상의하겠다고 찾아와 지인의 아내와 숙취 해소제를 사러 편의점에 갔다가 키스를 하고 강간하려고 했기에 이들 부부는 최신종을 고소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최신종은 매일같이 부부의 집으로 찾아봐 괴롭히거나 고소를 취하하라며 위협했는데 결국 견디지 못한 피해 부부는 최신종과 합의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실제 그의 교도소 복역 기간은 절도로 인한 징역 6개월이 전부였던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020년 5월 20일 오후 2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의 신상을 공개했고 2020년 10월 20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다. 이에 대해 최신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그 당시 약에 취해 있었고 살해 동기와 관련해 명확한 기억은 없다며 심신미약과 유사 상황에 따른 감경을 주장한다. 2020년 11월 5일 1심 재판부는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추가로 명령한다. 그러나 검찰은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아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최신종도 1심 판결에 불복해 둘 다 항소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선고 설명 자료에서 1차 피해자 김 씨는 어릴 때부터 홀아버지 밑에서 오빠, 남동생과 함께 자랐는데 오빠는 고교 1학년 때 생활비를 버느라 아버지 임종도 지키지 못했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김 씨는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여동생이고 남동생에겐 친엄마와 같은 누나였다고 하며 2차 피해자 박 씨에 대해선 6세 때 부모의 이혼 후 홀아버지 밑에서 외동딸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지를 병간호하며 전단을 뿌리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살해되기 5일 전 아버지에게 울음을 터뜨리며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고단한 삶을 호소했기에 김 씨, 박 씨 모두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착하고 억척스럽게 가족을 지켜왔고 더 나은 미래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치열하게 세상과 마주했지만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7일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재판을 마친 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언급했는데 입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형태의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 일주일 뒤 최신종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지만 2021년 7월 9일 대법원은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무리 봐도 최신종은 사회의 암으로서 사형되어야 마땅하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기에 정말로 가석방 없는 무기수 형태로 남아 평생 감옥에 썩으며 생을 마감하길 바란다. 여러분들은 최신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부탁드리며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